어제 공부했는데, 그래서 연일 뭐 일요일이고 뭐고 뭐 계속 나와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예? 아니 고생 많다고 했더니 뭐 무슨 이발 머리 깎았어요. 예. 자, 어제 전 시간 했던 걸 간단히, 그래서 머리 깎으면 약간 뭐 맹구 같은데, 예? 초등학교 1학년요? 자, 자, 어제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 시간 했던 거. 자, 저희 테마 1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전에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문제 있죠? 요거를 겹치는 거 좀 빼고, 그리고 아주 쓰잘데없는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좀 빼고 해갖고, 쭉 추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무슨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저기 대전에 가면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9회 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동산 학에서 물어볼 만한 건 거의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틀어서 내거나 아니면 약간 내용을 수정이라기보다는 표현 자체를 약간 바꿔서 낼 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계속 물어보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 틀린 거 위주로만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뒷장 보시면, 자, 정답 및 해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데, 제가 정답뿐만 아니라, 해설을 어떻게 달아놨냐면, 어떻게 달아놓은 것 같아요? 해설을 기가 막히게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돌아오셔서 테마 1을 보겠습니다. 테마 1의 2번. 자,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지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다. 틀렸습니다. 예? 1번 뭐라고? 2번이요, 2번. 테마 1에 2번. 아, 틀린 것만. 예, 제가 틀린 것만 한다고 했죠. 이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얘기하는 걸 뭐 들었어요? 이게. 예? 머리, 쪼다같이 깎고 나갖고, 이거. 오늘 원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희한해갖고. 그래서. 안 나올래다 그냥 나왔는데 자꾸 헛소리만 하시고 그냥.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테마 1의 2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요거는 인간들 혹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있죠. 이런 걸 연구하는 어떤 사회과학이면서 이거를 순수과학 이런 표현보다는요 응용과학이다. 현장에 주로 이제 써먹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 2를 보겠습니다. 테마 2의 2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생산요소, 자산, 자본, 공장재단, 소비재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다. 맞는 듯한데 뭐가 틀렸냐면 거의 공장재단이죠. 요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틀렸습니다. 생산재이면서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재. 예컨대 이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이럴 경우는 생산 요소이지만 혹은 생산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종 소비재로서의 그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재이면서 때로는요 소비재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번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 국어. 자, 국어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다. 틀렸습니다. 토지에 종속된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습니다. 이 국어라는 것은 조그만 수로 같은 거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로 같은 걸 얘기합니다. 또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수로만 네가 사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뭔가 틀렸는데 생산 요소하고 자산이죠. 요 두 놈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그 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테마 3. 테마 3의 2번.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 요거를 획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걸 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이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이걸요 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토지에 건물이라든가 그 밖에 정착물이 없다. 그 얘기는 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든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데 문제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있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지. 자,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요거를 택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택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런 표현,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요걸 뭐라고요? 후보지다 해줍니다. 후보지. 어쨌거나 용도지역 상호간 이런 표현 나오면 후보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그 밑에 자,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표현이죠. 안에서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요걸요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행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나지는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죠. 요거는 그 나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이런 땅, 빈 땅,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있죠. 한 필지 중에 요걸요 공지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토지만의 가치를 따질 때는 나지가 뭐보다 비싸다고요? 건부지보다 비쌉니다. 제대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건부지를 가치를 낮게 평가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하여 나지 가격보다는 높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요거는 후보지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획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을 뚝뚝 잘라놓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획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거기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 요거는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농지 등이 잠깐 쉬고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요 휴한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력 회복을 위하여. 그 맨 아래 문제 12번 볼게요.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요거는 빈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포락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락지다. 어떤 사람은 깨구락지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데 그거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비슷하지만 포락지입니다. 깨구락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락지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테마 4를 보겠습니다. 테마 4 2번.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지화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자꾸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니까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성 지우시고요. 부동성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부동성.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부증성이라도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틀렸습니다. 예외가 아니다. 이거는 부증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꾼다.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일종의 용도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뭐라고요? 용도 전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개별성, 이걸로 인하여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주택가에 연탄공장을 차렸다는 얘기죠.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이런 걸 외부 효과라 하는데, 만약에 피해를 보는 자가 토지 같은 거 들고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자, 그리고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접성, 그러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집약적 이용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이번에 3, 4할 때를 할 건데, 한정된 토지에다가 노동자본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층수를 많이 올리겠다, 이런 거를요 집약적 이용이다. 그리고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다, 이런 거, 이런 표현 나오면 답하라고요. 영속성이 아니라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토지를 새롭게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한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 이거는 부증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10번 볼게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임장 활동이 뭐예요? 현장에 직접 임해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거 임장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건을 직접 보고서 갖다 놓고 거래할 수 있다면 이런 건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꼼짝 못해서 그런 겁니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에 영속성으로 인하여 일몰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으니까 하나의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리고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 또는요 물리적 대체,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것끼리 맞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대체관계 혹은 물리적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토지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가 아니라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물은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 해주는데, 요거를 애초에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전혀 생소한가요? 좀 많이 나시죠? 이렇게.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그 경제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경제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16페이지. 자, 경제론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요 공급이론입니다. 여기서 무려 적게는 5문제, 많게는요 6문제 이렇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요걸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쨌거나 이 수요 공급이론은 어떤 경제 현상을 이제 그래프로 가지고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형태로 자, 이 경제학을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는 가격 해서 영어는 프라이스 해줍니다. 자, 약속하는 겁니다. P 해주면요 가격이다. 자, 이쪽에다가는요 수량 해서 영어로는 퀀터디 해줄게요. 퀀터디. 그래서 그 줄여서요 Q 해주면요 수량이다. 그러니까 이 수량은 때로는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자, 이 판매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은 가격이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거를요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행태를요 수요 이렇게 해줄게요. 영어로는요 demand 해줍니다. 자, 줄여서요 D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어떤 공급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롱 패딩에 대한 그 가격 자체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거 더 만들고 싶겠네요. 그죠? 어떤 옷은 막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럼 안 만들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더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이는데 요걸요 공급이다. 영어로는 supply 해줄게요. 그래서 앞자리 따서요 S 해주면요 공급이다. 판매자 입장에서의 판매 행태를 얘기합니다. 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요 점을 equality 해줄게요. 이걸 균형점 해줍니다. 뭐라고요? 균형점.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화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서 맨 먼저 공부할 게 수요가 뭐냐,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은 또 보고 얘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부수적으로 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람들의 소득 같은 게 증가하면 이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밖에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점의 이동,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세 번째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는 자, 가격 같은 게 변하게 되면, 가격이 변하면 소비량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떤 거는 둔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량이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어떤 거는 크게 줄을 수 있죠. 이런 거를요, 탄력성이다 해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이걸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걸요, 수요 공급 이론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요 얘기 있죠, 요게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거는 나중에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쭉 보시면 되고, 자, 17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부동산의 수요 찾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안 적으신 분들은 110페이지 있을 겁니다. 110페이지.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자, 맨 먼저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수요. 자, 수요라는 것은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사는 쪽. 자, 제가 굳이 사는 쪽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파는 쪽에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쌍하니까 사줘야 되겠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 입장에서만 분석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정의, 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의. 자, 수요가 뭐냐? 수요는 내가 맥주를 한 달에 오비 맥주가 있다면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달에 요거 유약집 유약노트 17페이지. 자, 수요라는 것은 내가 맥주를 한 달에 한 1,500원 정도 한다면 오비 맥주가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걸요,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굳이 써보겠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자, 얼마 정도를 구매하고자 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자,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교육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수량하면 곤란하겠네요. 욕구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다 이런 표현이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다시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자, 내가 맥주를 50병 사 먹겠다, 30병 사 먹겠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루에 50병인지 한 달에 50병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아니면요 하루에 5병 사 먹겠다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 일정 흐름, 기간을 나타내는요 flow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정확히 이번에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수요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신경 쓰는 겁니다. 사는 쪽에서. 예컨대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가 여기다 감을 잔뜩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감. 자, 그래서 아저씨는 이제 판매자고 그다음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감을 잔뜩 갖다 놓고 이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이고 뭐라고요? 경제적.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이성에 부합된 행동이죠. 요거 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인간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라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어디 가서 손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시장 가서 돈을 깎으려고 하지 일부러 더 주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이걸 가정하면서 이 아줌마는 가능하면 요 밀감이 아니라 감을요. 가능하면 돈은 조금 주면서 감은 잔뜩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뭐 남는 게 있어야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돈은 좀 많이 받으면서 감은 덜 주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저씨는 만 원에 자 7개를 팔려고 합니다. 7개. 근데 아줌마는 8,000원에 10개를 달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래가 성립돼야 한대요? 안 되죠.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줌마는 씩씩거리면서 갈 겁니다. 뭐 이렇게 비싸? 아니면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하면서 가겠죠? 그러면 아저씨가 이거 굳이 팔고자 한다. 그러면 아줌마를 불러야 될 겁니다. 불러서. 그러니까 집에까지 끝까지 가셨으면 그때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팔고자 한다면 부르겠죠? 그러면 불러서 에이 왜 그러세요? 그 감을 1개 더 드릴게요. 아니면 1,000원 깎아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아줌마가 오케이 한다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몇 개를 구입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적으로 거래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으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선호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겠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매도자는 아저씨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도 자 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어 없어요? 농산물 시장에서? 있죠. 그럼 거기다 적정한 이유를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 이렇게 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얘랑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 자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려는 의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는 요즘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제네시스 승용차를 딱 보더니 저거 사겠다 한다고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려면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요 유효수요다리 해줍니다. 유효수요. 자,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자 살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뭐라고요? 때로는 아니라 사고자 하는 능력이 있죠. 이런 게 있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에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그런 경제 변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이 플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그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8만 3,325명이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들 불러놓고서 자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이게 월급이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급여가 얼마다 아니면 한 달간의 급여가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자 이번에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그러한 경제 변수를요 저량 변수다 해줍니다. 영어로는 이게 뭐 주식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특정 시점의 존재량 이걸 나타내는 스탁 해줍니다. 뭐라고요? 스탁.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하려다 말은 거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8만 3,325명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또 내일 이사 간 사람도 있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항상 특정 시점 딱 명시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몇 명이다. 아니면요,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2만 3,325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걸 답을 하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자,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가능한, 측정 가능한 변수를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50병 사먹겠다. 한 달에 30만 병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6개월 동안의 소비량, 1년 동안의 투자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급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한 달간의 임대료, 아니면요, 1년 동안의 임대료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자, GDP라는 거는 뭐라고요? Gross Domestic Product 해주는데 이거 국내 총생산 해줍니다. 요거는 보통 1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총합이죠.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뭐라고요? 국내 총생산 해줍니다. GDP.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 남양주 지역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한 게 10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10만 채. 기간을 명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보겠습니다. 특정 시점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를요, 저량 변수라 하는데, 자, 그 기업은 이제 옛날에는 밸런시트 해갖고 대차대조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어서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상태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보통 이제 12월 31일자를 딱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자, 그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이걸 차변해 줍니다. 뭐라고요? 차변. 요걸요, 대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쫙 적어 놓는 겁니다. 현금은 얼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고, 상품 얼마씩 갖고 있고, 영업권은요, 얼마 정도 되는 가치를 그걸 갖고 있나 쭉 적어 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이다 해줍니다. 뭔 산이라고요? 자산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또 반을 뚝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을 다 적는 겁니다. 이걸요, 부채 해줍니다. 은행 빚도 있겠고, 때로는요, 외상가 못 갚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 다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재산 총액이 10억인데 이거 갚을 돈이 3억이다. 그러면 여기 얼마요? 7억이죠. 이 7억이 바로 소유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장님 있겠죠.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인들이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 재산 총액이 총 5억인데 얼마라고요? 5억인데 그 빚이 3억 있다. 그러면 실제 내 재산은 얼마예요? 2억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 자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를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 그리고 우리 그 뭐냐면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뭐라고요? 순금하듯이 재산 총액에서 불순물인 빚을 뺀 거 있죠. 요걸 다른 말로 순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자산. 자, 그러니까 이 자산 이런 거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현금도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건물도 팔아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빚도 어제 빚을 새롭게 빚을 얻을 수도 있고 오늘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당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라고요? 특정 시점당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통화량 하면은 보통 이런 거, 자,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고, 은행들은 예금 받은 게 있는데, 예금 받은 걸 전액을 다 대출해줬다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금자들이 와서 돈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는 좀 대출 해주면 안 되고, 일부는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지불준비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하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불준비금 합쳐서 통화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통화량은 계속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국부는 우리나라 국가 부를 얘기합니다. 국가 전체의 재산 가치의 총합,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부가 5천조다. 그럴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아니면 오늘 현재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산, 부동산의 가격이, 자, 120억이다. 이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 120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고가 2천억 달러다. 이런 식으로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8만 2352명이다. 그 다음에 항상 재고량 하면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수가 11만 2352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수요는 크게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잠재 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재 수요다.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잠재 수요는요 구매력을 아직 못 갖춘 수요를요 잠재 수요 해줍니다. 이걸요 실질적인 수요, 이걸 예비적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고 있으면서 현금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뭐 사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유효 수요라 하는데, 자, 잠재 수요는요 아까 그 아줌마는 맨날 라면만 먹고 있죠. 근데 지나가는 제네시스 승주알 사겠다. 요거는 자, 이거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요 잠재 수요다. 이걸 왜 잠재라는 표현 쓰냐면 이 사람은 사고는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는 쉽죠. 그러니까 사려는 게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소득이 무지장 많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요 돈이 없어서 아파트 못 사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잔뜩 해준답니다. 대출 잔뜩 끼고서도 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요는 이제 그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파생적 수요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본원적 수요를요 직접적 수요다. 파생적 수요는요 자 간접적 수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본원적 수요는 자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생적 수요는요 기업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런 걸 보통 이제 파생적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 누가 신났어요? 건설업자가 신났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아파트 많이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아파트 만들려면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라든가 벽돌 같은 거, 그 다음에 노동력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토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증가하니까 파생적으로 이것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적 수요는 요번에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이 지대로라는 거 공부하면서 토지 시장이라든가 노동 시장을 좀 분석할 때 좀 써먹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기업이 생산한 오비 맥주라든가 아니면 대림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 주로 공부할 겁니다. 본원적 수요를 공부할 것이고, 시장에서는 반드시 유효 수요만이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경제학을 얘기할 때는 다 유량 변수로 설명합니다. 뭘로 설명해요? 유량.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이 시장론을 공부할 때 예외적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새로 지어서 만들어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산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때로는요 주택시장 같은 거 분석할 때는 저량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시겠죠?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 뭘로 설명한다고요? 유량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라고요? 수요 함수다. 자,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수요 함수. 자, 수요 함수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거를 쭉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지역이 딱 있습니다. 지역에 딱 있는데 신도시 예정 지역입니다.
신도시 지역인데,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대림 아파트가 이제 대림 아파트를 좀 짓고 있습니다. 대림, 이 편한 세상. 그래서 요걸 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1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좀 끼고서 이제 요걸 딱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림 아파트를 X제 이렇게 해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자, 우리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자, 보통 평균적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예, 이상한 또라이 이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 사람이 여기다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까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량이죠. 이 수량은 소비량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요? 소비량. 그래서 X제는요, X제는 뭐요? 대림 아파트이죠. 그래서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같은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 입장에서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 짓고 있는다길래 아파트 좀 구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다. X제의 가격, 대림 아파트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네요. 이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소득 같은 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예, 원래는 저기다가 25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몇 평이라고요? 25평짜리 딱 구입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되죠.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P가 아까 뭐라고요? 가격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 원래는 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옆에다가 삼성 아파트도 이렇게 짓고 있는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Y제 해줘 볼게요. 뭐라고요? Y제. 그래서 여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같은 지역 내에 있고 해서, 예, 거의 내부 숙소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 전화해봤더니 현수막에 전화했더니 얘들이 그러는 겁니다. 얘들보다 훨씬 싸게 분양하고 있답니다. 훨씬 뭐라고요?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본 겁니다. 이번에 금리라는 거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원래 저기다가 25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번에 이제 계약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무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 벌어서 은행한테 다 줄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쓸 돈이 없을 수가 있겠네요. 요것도 영향을 주시는 겁니다. 세금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요번에 저기다가 대림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반만 받겠답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뭐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같은 거. 자, 저녁 때 TV를 딱 저녁 먹고 TV 보고 있는데 대림 아파트, 요 지역의 대림 아파트 광고를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막 하는데 막 내비스도 아주 좋고 아주 멋지게 광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사고 싶겠네요.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조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간 건 아니고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올라간 건 아니고 뭐라고요? 올라갈 걸로 심리적으로 자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에서 자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펑크션이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본 겁니다. 되셨죠? 이걸요 수요 함수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라는 거를 도출해 보자. 자, 수요 곡선은 자,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 놈과 요 놈으로 딱 쪼개 본 다음에 자, 얘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의 가격 요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다 구분했죠? 구분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 나머지 요인들은 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가정하고,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얘랑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서 이거는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다가는 가격, 이쪽에다가는요 수량이고,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 갑 입장에서 볼게요. 이 사람은 아주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뭐든지 한 보통 사람. 자, 이 사람은 저 지역이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정도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30평. 요 점이 찍히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신났죠?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다면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렇게 연결한 걸요 디맨드다 해서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 어떻다고요? 더 많이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 가격이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비싼데 더 사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린 걸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수요 곡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감각적으로 그린 거고, 원래 이제 경제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자, 현시 선호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자,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종의 이제 효용 곡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죠. 그리고 느낌으로 그냥 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커브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커브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추가적인 만족감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추가적인 효용은 감소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니까, 자, 이것도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원래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커브의 형태로 그려진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콜라 같은 게 있는데, 콜라를 여름철에 더울 때 한 잔을 딱 마시게 되면 만족감이 커지자고요? 굉장히 클 겁니다. 첫 잔을 딱 마시게 되면.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되면, 한 잔 마시고 또 두 번째 마셨죠? 그러면 그 만족감은 전체로 커지지만 추가적인 만족감, 이거는 첫 잔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세 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두 번째 잔보다는 만족감이 덜할 겁니다. 그죠? 이런 점점 이거를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잔째를 마셨다. 몇 잔째라고요? 10잔째를 마시게 되면 그때는 전날 먹었던 순대가 튀어나옵니다. 전날 먹었던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순대가. 이걸 전문 용어로 오바이트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바티라고요? 오바이트 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전문 용어를. 그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만족감이 증가하긴커녕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거는 이제 수요에, 그래서 일반적인 제한은 그 일반적인 사람이 구입할 때는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많이 사죠.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데, 죄송합니다. 반비례합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가격과 수요량은 거꾸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하는 겁니다. 반비례한다. 그러면 자, 이거 수요의 법칙이라 하는데, 이거의 예외라는 게 뭐예요? 예외는 가격이 이만할 때는 이만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일종의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참고해 갖고, 기펜제는 열등제의 경우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 있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베블렌 효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그냥 문제에서 이 키펜지하고 베블렌 효과는요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 해도 돼요.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베블렌 효과는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몇 번 얘기했지만 서울에 이제 잘 나가는 이제 서울에 강남에 압구정동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뭐라고요? 예, 딱 누가 보더라도 밍크코트 아닙니까? 딱 밍크코트 딱 이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자 10,000원에 가져온 겁니다. 얼마에 가져왔다고요? 10,000원에 가져온 짝퉁 밍크코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야? 짝퉁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거를 10,000원에 가져와서 이제 100,000원에 붙여서 팔기로 했습니다. 100,000원. 그랬더니 거의 안 팔렸다는 얘기죠. 거의. 자, 그래서 이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 아줌마가 이 밍크코트 이제 주인이 에라 모르겠다 술 잔뜩 먹고 와서 요거를 1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을 붙여봤습니다. 얼마라고요? 1,000,000원. 그랬더니 막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서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요, 이런 효과를 누가 얘기했냐면,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요, 무슨 효과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이 사람은 이름도 잘 지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나타난 효과. 그래서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집니다. 배돼지에 뭐가 껴서요? 기름기가 껴서 나타난 효과를요, 배불렌 효과다. 일종의 과시성 소비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싼 거 있죠? 똑같은 평소에도 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화려하고, 막 내부서도 좋고 있죠? 비싸고 이런 걸 더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서 살고 있어야 자기는 최상위 계층이다 하면서 과시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이거 과시성 소비다. 그러니까, 자, 100,000원일 때는 얼마라고요? 얼마 안 살려고 하는데 1,000,000원 하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하죠. 이런 게 일종의 수요 법칙의 예입니다. 그 기펜제는 좀 잠시 후에 하기로 할게요. 지금 당장 할 겁니다.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수요의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모습 있죠? 이걸요 우하향한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임마 싸니까 더 살려고 한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50년 넘게 이게 그 경제학을 강의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랑 똑같이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해.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품이라기보다는 좀 뭐 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고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1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00,000원. 그러니까 총각입니다. 100,000원 딱 벌어갖고, 자, 이 사람은 이제 삼겹살 항상 10근은 꼭 사 먹습니다. 삼겹살 10근은 꼭 사 먹고,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재화도 딱 구입합니다. 타재화도 구입하는데,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한 10,000원 들고서 어디로 갔어요? 이마트에 간 겁니다. 요 앞에 이마트에 갔는데 다른 재화 가격은 그대로인데 삼겹살만 반값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도 구입하고 다른 거 구입하려고 갔죠.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재료를 구입하려고 갔는데 삼겹살의 가격만 반값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삼겹살에 비해서 다른 재화는 좀 비싸고 삼겹살이 훨씬 싸진 꼴이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 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덜 사고 그 다음에 싼 거를 더 많이 살 수 있죠.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인이 삼겹살 한 근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사려고 이마트에 갔는데 삼겹살의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럼 다른 거 덜 사고 삼겹살 한 5근, 10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상대로 싸진 놈을 더 많이 막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걸요 대체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다.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싼 놈을 더 많이 사고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요 덜 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이번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삼겹살도 10근 다른 재화도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근데 삼겹살의 가격만 하락했죠. 그죠? 그러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자자자, 옛날하고 대체 여건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똑같이 삼겹살도 10근 사 먹고 다른 재화도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삼겹살의 가격이 떨어졌죠? 그럼 똑같은 양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으로 돈을 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해당 재화가 됐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죠. 이런 거 뭐라고요? 소득 효과다 지금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 그러니까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거는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자,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살짝 요거는 가볍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를 늘리려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연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이런 거 더 사려고 하죠. 이거 열등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열등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는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재화는 열등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됐으니까 오히려 소비를 줄이려고 하죠. 그죠? 근데 소비를 줄이는데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 때문에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이러한 재화를요, 기펜제라는 겁니다. 문제라고요? 기펜제. 아이고야 힘들어라. 어떻게 대충 감은 오시나요? 난 모르겠다. 그러면 수요 법칙의 예외도 있구나. 뭐가요? 베블렌 효과라든가 기펜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다음 이번에는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알아볼게요.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얘는 뭐라 할까요? 시장 수요 곡선이다. 자, 개별 수요 곡선은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 시장은요,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 곡선을 얘기합니다. 자, 이 가정 해볼게요. 가정. 저 지역에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해보는 겁니다. 갑과 을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보다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2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20평. 그 다음에 자 1,200만 원 떨어진다면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게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입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가정하기를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두 사람의 수요곡선 이렇게 합친 게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시장 전체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수평적으로 합치면 됩니다. 자, 먼저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이라면 갑은 몇 평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30평. 을은 몇 평이라고요? 20평. 그 시장 전체에서는 한 50평 정도를 소비하려고 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요 이렇게 갑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쳐서요 80평을 소비하려고 하네요. 시장 전체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걸요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 전체. 근데 요거는 자 볼게요. 요거는 자 이 두 사람만 밖에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이 사람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수요곡선을 그려라. 그러면 자 저기는 대림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삼성, 현대, 대우 다 있었죠. 이거 다 살려는 사람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수요곡선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이쪽으로 뭐 나와요? 저거나 양평 나올 겁니다. 양평 가 있을 겁니다. 양평 아시나요? 그럼 나중에 공급곡선하고 이제 그 같이 합치려면 부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몇십만 평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가볍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얼른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
아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 이따